이제 채권 시장 얘기를 비롯해서 좀 거시적인 이야기 김명실 위원님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미국 시장 특히 중심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을 좀 보게 되면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고 채권 금리는 높게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이 분석을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분석인데 여기에는 S&P 500의 주식 수익률 그리고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격차가 최근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2002년 이후에 이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큰 차이, 역대급의 차이를 20여 년 만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의 이 매력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두드러진 게 좀 눈에 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볼 만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과 함께 거시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네, 그러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2025년도도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뭐 숨가쁘게 또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최근의 이야기만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 물가 지표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간밤에 PPI 같은 경우에는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시장은 CPI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흐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표? 네, 뭐 PPI가 둔화됐지만 미국 국채 금리는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뭐 PPI보다는 CPI나 PC를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PPI 발표되기 전에 그전 미국 소비 지표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PPI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열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뭐 사람 심리는 이제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네. 기다리겠다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일단은 뭐 CPI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미국 국채 금리의 방향성을 조금 정해보자라는 쪽으로 시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영향을 받지 않은 이유는 또 있어요. 네. 미국 국채 금리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지표 중요하죠.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정부의 확대 재정에 대한 우려감들이 국채 금리에 크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미국 국채 공급 관련된 우려들이 반영된 이제 금리의 요소이긴 한데 뭐 최근에 미국 10년물이 뭐 4.788%까지 네. 올랐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견인했던 원인 중 하나는 거의 70~80%가 텀 프리미엄의 확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정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지표 너무나 중요하긴 한데 뭐 이거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를 정해주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의 방향성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확대 재정에 대한 우려가 희석되지 않는 한은 뭐 미국 국채 금리의 상방 압력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텀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기간을 오래 가지고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더 받는 그러니까 장기물일수록 더 받는 건데 이게 훨씬 더 확대된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더 크다라는 게 지금은 반영이 되는 건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확대 재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미국 정부가 네. 기본적으로 정부는 세출과 세입을 통해서 재정 운용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들어오는 세금을 받아서 네. 이제 적절한 부서에 이제 배치를 해서 세출 운용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 정부는 지금 적자 재정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은 필수적이에요. 당연히 조달의 방법 중 가장 첫 번째는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조달을 하고 이제 정부에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정부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뭐 단기물을 발행할 수도 있고 장기물을 발행할 수도 있고. 근데 작년에 미국의 단기물 발행 비중이 미국의 TBAC 권고 기준을 넘어섰어요. 권고 기준이 20%인데 현재 22%까지 단기물 비중이 확대가 된 거죠. 그럼 미국 정부는 당연히 올해는 단기물보다는 장기물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필요성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장기물의 발행 가능성들이 높아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물에 대한 리스크가 텀 프리미엄 요인으로 지금 미국 국채 금리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제 간밤에도 나온 소식 보면 미국의 12월 재정 적자가 확대됐다. 이게 전년비 대비해서 보면은 상당히 좀 폭이 크더라고요. 40% 급증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는데 이것도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뭐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는 뭐 한두의 문제는 네. 아니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작년에 트럼프 정부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정부 효율성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재정 지출, 특히나 이제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는 돈들을 조금 줄여보겠다라고 네. 이제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임명을 해서 관련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는 자신 있다. 뭐 2조 달러 정도는 내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면 뭐 당연히 이제 장기 구체로 조달을 하는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슈인데 네. 막상 이제 1월이 되고 보니까 트럼프 정부 이제 1월 20일부터 취임을 하게 되는데 임기 초반에는 재정 지출에 대한 축소보다는 세금 감면이라든지 국경 안보 정책에 집중할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재정 지출을 줄이려면 결국에는 정부 지출에 뭐 쓸데없는 돈이 들어갔는데 줄이는 비용도 크고 두 번째로는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제도를 건드려야 돼요. 근데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제도를 건드리는 건 굉장히 인기가 없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당장 실현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낮아져서 실제로는 이제 직접세 인하분과 관세 인상분 어느 게 더 크냐를 따져봤을 때는 관세 인상분보다는 직접세 인하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고칠 수 없다라는 게 지금의 내러티브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올해 미국 정부는 장기채 조달을 많이 하겠네? 실제로 미국 재무장관도 올해는 장기채 조달을 많이 하겠다라는 구두적인 발언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10년물이 뭐 끝을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4.7, 4.8% 유지되고 있는 20년물 사실 5% 얘기는 계속 시장에 지금 있는 이슈고 그 이상 6%까지도 일단 열어두고 있는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뭐 6%까지는 너무 심하다. 네,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네. 미국의 지금 뭐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라는 숫자는 수급적 쏠림이 나타나면 이미 4.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20bp 정도는 뭐 올라갈 수는 있는 거죠. 가장 크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한 7, 80%가 텀 프리미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급 관련된 우려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4.8까지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요인은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인 거죠. 뭐 지금 PPI는 비록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둔화가 됐지만 만약에 뭐 저희 예상과 다르게 CPI라든지 PCE 지수가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예상치 못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뭐 지난주 나타났던 고용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켜서 올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10년물 금리는 5%로 갈 수 있는 환경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정리해보면 장기물, 장기 채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텀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것. 이게 지금 계속해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향후에도 그렇게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상반기 연준의 통화정책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면서 이제 진짜 빠르면 6월에 한 번 하고 인하를 연준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PPI가 이렇게 그래도 한숨 놓게 나오면서 이게 좀 변하는 건지 아니면 대세니 지장이 없는 건지 그리고 CPI 시나리오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지난 직전 연준은 올해 정책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여놨죠. 네. 그러니까 뭐 4.5에서 올해 뭐 연말 한 4% 정도까지 예상을 한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 뭐 작년 12월 달 1월 달 지표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너무 여기에 지금 쏠려 있는 게 아닌가. 뭐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6개월, 앞으로의 1년을 내다보고 통화 정책을 하는 거라서 중간에 지표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고용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고용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정부 위주의 고용 지표들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도 뭐 쉘터 관련된 물가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고 지연될 수는 있어도 이 경로 자체가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배경에는 고금리의 기간이 굉장히 지금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게들은 소비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워낙 미국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풀어놨던 막대한 자금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이 뭐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상쇄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부채를 내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들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을 직접적으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뭐 12월, 1월 달 지표 중요하긴 한데 연준의 금리 인하 수를 그렇다고 해서 이번 지표만으로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너무 리스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 매크로에 일희일비하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좀 주목도를 높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간밤에 뭐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투자자들이 너무나 모멘텀 투자와 매크로에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건 좀 약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채권 시장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이제 전망 IM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주식 부분도 있고 뭐 채권 부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채권 부분 담당하셔서 김명실 연구위원께서 쓰셨는데요. 제목 자체가 이환위리입니다.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라는 뜻이라고요. 뭔가 좀 깊이 있어 보이는데 제목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한 네. 말은 아니고요. 한국은행 통화정책 한국은행 이창현 총재가 올해 2025년 통화정책 운영 방안에서 언급한 맨 마지막에 한자성어,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꽂혀가지고 네. 근심을 이루음으로 삼는다. 올해 국내 경제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뭐 채권시장,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안 좋은 전망이 뭐 9.9면 맞아요. 좋은 거 뭐 0.1 이 정도 비율로 체감으로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희망을 가지자라는 네. 의미를 좀 가지고 싶고 또 더군다나 이창현 총재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목으로 삼았고요. 네. 그렇군요. 이환위리입니다. 일단 그러면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 근심은 뭐가 있고 뭐 많이들 아실 테지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걸 어떻게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건지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근심 굉장히 많죠. 그쵸. 일단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는이 1.9%, 지금 정부가 1.8%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국내사들은 뭐 1.7에서 1.8% 정도는 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게 컨센서스고 뭐 일부 외사들은 1.5 또는 그 이하로까지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트럼프 2기 정책들로 인해서 국내 경제가 타격받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뭐 특히나 이제 국내 주력 업종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지금 업종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수출 증가율이 작년 기준으로 YY 기준으로 한 8%대 중후반대를 보였는데 올해는 아마 역성장 또는 뭐 1%대 그 증가율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뭐 1월 달 수출 지금 10일까지 수출은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내수는 부진한 데 비해서 수출이 경기를 이끌고 갔다면 올해는 내수도 수출도 모두 부진한 그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아마 가장 큰 근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이로움으로 삼을까? 저희가 이제 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정 정책, 돈을 푸는 거죠, 정부에서. 두 번째는 통화 정책. 하느니 금리, 중앙은행 금리를 내리는 건데 재정 정책은 뭐 뉴스 많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저도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 안에는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결정이 정해질 것 같긴 한데 뭐 통상적으로 역대 추경의 예상 규모를 보면 이게 추경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려면 최소 GDP의 1% 정도는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럼 GDP 1%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추경 규모는 대략 한 25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 네. 뭐 비록 추경 자체로 인해서 추경을 하면 경기가 살아나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소비 심리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통화 정책인 거죠. 작년에 이제 한은의 금리 인하가 진행됐어요. 연속적으로 두 차례 진행이 됐는데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할 때 고민거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방해물인 거죠. 첫 번째로는 부채, 가계부채. 두 번째로는 부동산. 세 번째는 물가. 네. 근데 지금 1월 달 들어오고 나서 이제 세 가지 고민거리를 다 뒤돌아봤을 때는 세 가지 고민거리가 다소 경감되는 모습들이 그렇죠. 관측되고 있어요. 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인 네. 거고 부동산 가격들도 지금 슬로우다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물가 역시나 올해 한은이 전망하는 물가 전망치가 1.9%, 뭐 한은의 타겟
그 전망 그 수치가 2%이기 때문에 2%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한은은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하거나 높은 금리를 고수할 그 필요성들이 전혀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민들이 해결되면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1월달 금리 전망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뭐 저희도 이제 하우스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올해 1분기에 한 차례, 2분기에 두 차례 정도 인하를 진행하면서 상반기에 2.2%, 2.25%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 어떻게 되냐? 하반기에도 경기가 안 돌아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면 여전히 더 부진한 지금 레벨대에서 더 떨어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2%까지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도 이번 주 상당히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서 우리가 한국은행의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뭘까 오랫동안 들어왔던 건 가계부채, 부동산이 너무 가격이 높다. 그리고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것들은 중요한 점이 아니라 두 가지로 떠오른 게 이제 경기냐 환율이냐 네. 이거예요. 지금 경기냐 환율이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정 자체가 지난번 금통위 때도 총재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는 멘트를 직접 했고 이번에도 아마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은 가운데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갈리거든요. 우리나라 채권 전문가 뭐 금통위 앞두고 매번 조사하잖아요. 60%가 동결할 것이다. 1월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외국계 IB, 뭐 SC나 골드만이나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서 좀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월 결정은? 아무래도 저희끼리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이번 1월 달 내일이죠. 결정은 이번 주 환율이 달렸다. 아마 이번 주 환율의 레벨대도 중요하지만 하는 쪽에서 보는 건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이 계속 잡히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는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인하하기 부담스럽죠. 근데 뭐 이번에 저도 당연히 환율 중요하죠. 이론적으로 그 금리를 내리게 되면 원달러 원화의 약세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한은이 환율과 경기 사이에서의 어느 쪽에서의 가중치를 더 주냐 부분일 건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한은 총재 신년사와 25년도 통화정책 운영 방안에 이런 멘트들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한은의 민감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경기가 워낙 안 좋을 거니까 금리나 방향으로 한은이 대응을 하겠다라는 멘트들이 있고 네. 추가적으로 더불어서 환율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통화 수합 확대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긴 한데 환율을 조정을 하는 다른 수급적인 그런 방안책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뭐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면 경기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불명예를 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 저는 뭐 1월, 2월 중에 한 차례 인하를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내리게 되면 3회 연속 인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갖는 상징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인하 때도 상당히 뭐 깜짝 인하다 이래서 시장이 경기가 도대체 얼마나 안 좋기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동안 좀 했었잖아요. 이번 결정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 한 축, 또 통화 한 축인데 사실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경기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렇죠. 네.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인 이제 재정 쪽일 텐데 추경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추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한 컨센서스나 분위기가 워낙 안 좋고 특히나 이제 야당 쪽에서는 많이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 중요한 건 추경의 규모인 거죠. 그 과거 2000년대부터 이제 현재까지 한 25년, 24년 정도 추경의 플로우를 봤을 때 저도 추경이 과연 경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봤어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가지 기준점이 있었어요. GDP의 1% 미만으로 추경이 집행이 되면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없었어요. 네, 다만 GDP의 1% 이상으로 이제 추경이 집행이 되면 거기다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과 병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는 나타났었다라는 게 과거 사례들을 통해 관측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지금 되게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국내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추경의 규모가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작게 발표되더라도 2차 추경을 통해서 토탈로 봤을 때는 최소 20조 원 이상, 뭐 저는 25조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로 아마 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한은의 인하와 함께 병행이 된다면 이게 뭐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이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경기의 하방을 조금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GDP의 1%가 넘어가는 규모냐, 그 이하의 규모냐, 요 기준점을 잡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25조 네, 정도로 맞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다. 이 추경 얘기가 애초에 나왔을 때 외국계에서는 뭐 30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그게 그 GDP 기준이었어요. 그렇죠. 네. GDP 기준으로 그걸 말을 했던 건데 네. 그래서 한 25조에서 30조 많으면 30조 수준으로 좀 예측을 하고 계신 수준이고요. 그러면 금통위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한 번에 하기보다는 1차, 2차 이렇게 굉장히 단계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금통위에서도 만약에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발언을 통해서 좀 완화적으로 다음번을 예측한다든가 다음번을 기약하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네. 금통위의 관전 포인트는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인하가 됐을 때 네. 인하가 만장일치는 아닐 거예요. 의견이 소수 굉장히 의견이 갈릴 갈릴 거다. 거고 2명 이상의 동결 의견이 있다면 또 연속적인 2월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확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적어도 한 2개월 정도는 동결 기조로 가다 보니까 채권 금리는 뭐 특히나 지금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정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동결을 했을 때 당연히 동결도 만장일치가 아닐 거예요. 인하에 대한 그 소수 의견이 2명 이하, 막 1명 이렇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그럼 2월달 인하도 결국에는 한은이 환율 때문에 못한다는 게 아닐까라는 컨센서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비단 저만 전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은 쪽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고, 정말 잘못하다가 정말 동결을 하고 소수 의견이 정말 뭐 1명 또는 그 이하로 아예 만장일치로 나올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충격이 생각보다는 클 거고, 당연히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여기로 인해서 파급되는 가계와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 부진 효과들이 나비 효과처럼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은의 입장이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동결을 하더라도 소수 의견이 2명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2월달 그래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고, 거기다가 한은의 멘트까지도 뭐 조금 도비시한 멘트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뭐 금리는 동결을 하면서 환율은 어느 정도 묶어놓되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조금 중립적인 정책들을 좀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동결이냐, 뭐 인하냐, 25bp 인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결정을 하든 멘트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질문도 그렇고 멘트상에도 당연히 환율에 대한 이야기, 뭐 외국인 수급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고환율, 외인 이탈 이것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지금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뭐 국내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처럼 외국인들의 현물 채권, 뭐 저희가 흔히 말해서 선물과 현물이 있잖아요. 현물 채권에 대한 매매가 막 순매수, 순매도가 활발하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중앙은행 또는 국부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그냥 바이앤홀드 자금으로 이어가는 거고, 외국인들의 플로우를 볼 수 있는 건 선물 시장이에요. 국채 선물 시장. 근데 뭐 저도 이제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환율이 이제 1,400원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3년 선물 누적 순매수를 그려보면 그때부터 쭉 떨어지고 있어요. 단기물 시장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인탈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을 넘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물 시장까지도 프록시 지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저희 일각에서는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 올해는 1,400원대는 디폴트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1,5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막 1,600원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들은 연간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인 거고, 여기서 선물 시장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타난다면 올해 국내 채권 금리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도 어렵고, 뭐 시중금리가 뭐 빠르게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게 반복적이다 보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리게 되는 그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외국인들의 이탈 여부가 정말 지속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스탑이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WGBI, 윅비예요.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1월 달부터 WGBI의 실질적인 자금 편입이 시작돼요. 어떻게 보면 지난해 상당히 좀 좋은 성과였다. 맞아요. 네, 편입 자체가. 기재부가 제일 자랑하는 네. 성과긴 한데, 네.
이제 이게 한 방에 딱 편입이 되는 게 아니라 11월 달부터 약 4차례, 그러니까 분기마다 4회 정도로 한 85조 자금 토탈로,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자금이 17조에서 한 23조 정도가 11월 달에 첫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국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수요가 들어오니까 뭐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인 재료였는데, 만약에 고환율 자체가 지속이 되고 환율 변동성이 계속 흔들리다 보면 WGBI에 들어오는 자금들도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몇 월이죠? 11월 달입니다. 11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선물 시장, 그리고 네. 연말로 가서는 WGBI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채권 시장에서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11월이면 그때 우리가 윗비 편입이 가능한지 뭐 몇 분기에 가능한지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는 좀 한참 전부터 나눴었잖아요. 그때도 말씀 기억해 보면 예를 들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면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 몇 개월이라고 하셨죠? 저희가 네. 짧으면 4개월, 길면 7개월 정도 들어오다고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당시에 저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변동성이 커질지는 모르고 국내도 국내 펀더멘털을 고려를 하면 외국인들이 선행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반대의 케이스도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의 케이스가 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WGBI에 편입이 됐지만 뭐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 위안화 약세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타났던 사례들도 네.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 봤을 때 뭐 작년 초만 하더라도 멕시코랑 말레이시아 사례에 가까웠는데,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의 사례에 가까워지는 움직임들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4개월이나 7개월 전부터 사전 유입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조금 낮은 상황이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좀 맞습니다. 변동성이 생겼군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작년에는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지만 올해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지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반영이 그렇게 좀 활발하게 자금 유입이 미리 네. 들어온다기보다는 그 11월 즈음해서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크레딧 시장 특징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주 크레딧 시장은 이제 반복적인 연초의 특징들이 있어요. 네. 뭐 소위 말해서 연초 효과라고 하는 거죠. 보통 기업들은 연말에 발행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북클로징을 하다 보니까 회사채 시장이 쭉 활성화되다가 연말에 딱 잠기게 돼 있어요. 아무도 발행도 안 하고 사전은 수요도 없고, 그리고 연초부터 회사채들이 뭐 기업들이 발행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못했던 것들 연초에 발행량이 많아지는데, 반면에 이제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북클로징을 일찍 하고 닫은 기관들이 1월 때부터는 자금 유입이 시작되는 거죠. 채권형 펀드에서도 자금들이 들어오고 퇴직연금의 자금 집행,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한 시장이 돼요. 그래서 연초에는 기본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우호적인 거래들이 진행되면서 줄어드는 행태들을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크레딧 시장을 보더라도 회사채 발행은 많지만 수요도 워낙 많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에서의 강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로 기준금리 인하라는 너무너무 좋은 재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하는 국면에서는 크레딧 스프레드도 같이 줄어들어요. 별 이슈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크레딧 시장은 뭐 특히나 단기물 중심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인 격언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이거는 뭐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이게 사실 뭐 일각에서는 태형건설 사례랑 네. 많이 비교를 하세요. 근데 뭐 저도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당연히 이제 중요한 이슈긴 하죠.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크레딧 시장에 파장을 줄 만큼 큰 이슈냐 봤을 때는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시공건설 능력 18위 정도 되는 회사고 중견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신동아건설 같은 경우는 한 58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 자체도 작고 대부분은 이제 대출이라든지 사채보다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조달을 했던 부분들이 큰 상황이라서 실제로 사채 시장의 포션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레딧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태형건설 사례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작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국내 채권 금리 지금 수준대는 위원님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뭐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네. 아까 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금리가 3%인데 네. 지금 3년짜리 채권이 한 2.5%에 있고요. 그리고 10년짜리 채권이 한 2.7, 2.8%에 있어요. 네. 여전히 기준금리 대비해서는 밑에 있다. 단기물은 한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분이 반영돼 있고 장기물도 한 1회 정도의 금리 인하분이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들이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지금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채권 시장은 당연히 미국 국채 시장 흔들리면 연동돼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직후에 그랬잖아요. 미국 국채 금리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도 거의 상관관계가 97, 98%까지 올라갈 정도로 네. 같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게 갈라서기를 냈어요. 미국 국채 금리는 흔들리는데 국내 경기 너무 안 좋고 물가는 미국과 다르게 여전히 안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한은은 금리 인하를 열심히 한다라고 지금 박아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굉장히 강세, 그러니까 금리의 하락 압력들이 높은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가격은 올라가고 기준금리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좀 1년 넘게 밑에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건 좀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미국 경기와 우리 경기가 다르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좀 안 좋은 오히려 얘기겠지만. 국내는 재미있게도 최근에 미국 국채 시장에 연동되는 것보다 중국 금리에 연동이 많이 되고 있어요. 환율도 마찬가지인 그러니까요. 거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틀에는 트럼프 2기의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비단 주요국들의 영향을 미칠 건데 중국은 관세 특히나 영향을 크게 받는 거고 중국 옆에 있는 한국 역시나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경기 상황을 보더라도 중국도 현재 디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겪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준율 인하도 지금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뭐 큰 틀에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경기에 가깝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지금 채권 금리의 중국과 한국의 동조화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요즘은 미국 국채 시장도 당연히 중요한데 한국 채권 시장을 전망할 때는 중국 시장도 많이 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과 한국의 좀 동조화, 최근의 현상, 미국과는 좀 차별화되는 현상 이런 특징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2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채권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우리 영향은 어떨지 이 부분도 한번 분석 들어볼까요?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올 거 임기 그렇죠. 초반에는 관세라든지 이제 이민자 추방 같은 조금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모두가 예상하고 그렇죠. 있는 네. 그리고 네. 그런 정책들을 할 네. 거면 요 두 가지 정책은 안타깝게도 채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정책은 네.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을 재점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서 뭐 지금은 장기물 금리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시적으로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단기물들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자료에서도 이제 명시를 했지만 일단 짧게는 1분기, 좀 길게는 상반기까지는 미국 국채 시장을 계속 주시해야 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뭐 하루는 빠지고 하루는 내리더라도 크게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방에 대한 압력이 높은 시즌이 올해 상반기에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의미 있게 떨어지는 시기는 하반기로 넘어가서 그 이후의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이제부터 미국 금리가 고점이니까 떨어집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피크아웃 얘기를 하기에는 어렵다. 좀 근거가 네. 부족하고 어렵다. 그렇다면 아까도 뭐 수급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5%까지는 일단은 좀 둬야 될 수도 있겠다. 네. 그 이상까지는 그 이후에 또 요인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장 영향을 미칠 건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네. 보면 될까요? 노동 지표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해서 좀 줄다리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더 봐야 될까요? 맞아요. 최근에 미국 금리 보면 네. 이제 물가랑 고용 지표의 반응을 가장 크게 그러게요. 하잖아요. 다른 네.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보다는 뭐 거기에 대한 기저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또 넘어가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정책이 가져다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향성 부분인데 이게 하방보다는 상방 압력으로 열려 있는 건데 그동안 파월 의장,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는 다시 그 우려감들이 재발된 거라서 뭐 앞으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좀 많이 오른 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채권 수익률과 주식의 수익률이 역대급으로 좀 벌어져 있어서 채권의 매력이 훨씬 더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선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채권의 지금 매력도를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뭐 미국도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미국이 우리도 그렇고. 제일 좋죠. 제일 싸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채권이라는 거는 주식처럼 차익 실현에 대한 수익률도 당연히 생각할 네.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자에 대한 캐리 수익률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물이 4.8, 뭐 일각에서는 5.5% 간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 10년물 하나 사서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5%를 줘요. 근데 한국 채권 사서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한 2.7%를 줘요. 뭐가 더 매력적일까요? 거기다 플러스 달러.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 특히나 미국 채권과 미국 주식 입장에서는 채권이 다소 싸게 보이는 거죠. 근데 뭐 아까 저도 말씀드렸겠지만 5%에서 이제 찍고 내려가는 게 보여야 이제 채권에 대한 손이 나갈 건데 아직까지는 계속 흔들리는 모습만 보인다면 채권을 사셨을 때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1분기, 뭐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2분기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미국의 경기에 대한 펀더멘털 행태들이 조금 바뀌는 모습들이 일각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것도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